네, 저희가 이 일정 관리 관련해서 PDM이라든지 산정법, 네, 그다음에 퍼트 CPM, CCM 이런 내용들 보면서 이 프로젝트를 잘 낳기에 맞서 일정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프로젝트 일정 관리 중에 개념적으로 자원 평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뭐냐면 네, 일정을 짤 때 이렇게 중복적으로 짜는 경우, 이거를 좀 시도를 못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툴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MS 프로젝트나 이런 데. 네, 거기에서 자원 평준화라고 하는 버튼을 그냥 눌러버리면, 그럼 얘가 이렇게 자원별로 지정된 이 시간, 하루 근무 시간들을 표준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셋업하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그 근무 시간 기준으로 전부 다 입력을 해가 시뮬레이션 시켜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겹쳐 있다면 실제로 이렇게 기간이 짧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 평준화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일정을 네, 합리화할 수 있는 아까 TOC에 관련된 부분에 이 결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자원 평준화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정을 이제 단축하는 기법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패스트 트래킹, 그다음에 크래시 이렇게. 이제 한글로 표시한 거는 공정, 준척, 단축법. 그다음에 크래시는 공정, 압축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 길을 못 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조금씩 이렇게 당겨서 겹쳐서 가는 거, 이게 패스트 트래킹입니다. 그래서 공정, 중첩, 단축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 원래 끝나고 가야 될 거를 이렇게 겹쳐서 병렬로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 수가 그대로죠. 그래서 자원 투입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크래싱은 뭐냐면 네, 이 부분을 사람을 자원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여기 크래싱이 깨졌죠. 네, 뭐가 깨진 거냐? 추가 비용 때문에 자원 예산 비용이 이제 초과되잖아요. 그래서 깨졌다. 크래싱이다. 이렇게. 네, 요건 이제 그 일정서 중에 마일스톤 스케줄, 서머리 스케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가 많이 본 간트 차트죠. 네, 해서 이렇게 저 툴들에 있는 거예요. 이 기간 자체를 0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이렇게 마른 복골로 생성이 표시가 됩니다. 차트에서. 요거를 우리가 마일스톤 일정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마일스톤 일정은 차트 보고 중간 보고 동료. 자, 이것들은 뭐예요? 프로젝트의 이 진척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예,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일스톤 일정이라는 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약 일정 바차트죠. 그래서 그냥 막대 그래프로 주요한 상위 일정들만 색깔 칠해진 거는 진척이죠. 이거는 오늘 일자라는 뜻이에요. 현재일 기준 이것들은 정상 약간 이만큼 기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트 차트는 바 차트와 그다음에 이 연결고리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던 타스크 간의 관계, 이제 선행도법에서 말하는 이 연관 관계가 다 같이 보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는 이제 간트 차트라고. 브루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dding manpower to a late software project next is later. 지연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다가 사람을 대신해주면 더 지연된다. 그래서 이제 더 critical 멤버스 신화라는 책에서 이제 브룩스라고 하는 수평공학의 이제 가가 쓴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지연됩니까? 이게 트레이닝 타임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때문입니다. 멤버를 더 집어넣으면은 바로 일을 못해요. 그럼 기존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이들에게 과거에 해왔던 일을 전부 다 다시 알려줘요. 그러면 일을 못했기 때문에 더 지연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결국에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는 이 노드들이 사람이에요. 이게 노드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선형으로 복잡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이 노드 수 n 제곱 빼기 n을 한 다음에 나누기 1을.
이게 이제 이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P2, 사람 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의 복잡도는 예, 사람 수에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사람 수를 빼고 나누기 1을 한다. 그럼 뭐예요?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를 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뻥튀기가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2로 나누면 점점 이 사람 수가 많을수록 기하가 급증하게 돼요. 그래서 복잡도가 높아지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쏟아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에 시간이 많이 투자되니 일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 지연이 될 것이다. 자, 해결안.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원을 미리 투입해라. 네, 개발된 코드가 적어서 가르치는데 자원이 미숙해진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뭐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개발자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PM이나 그다음에 경영진 입장에서 사람 방법을 돈 안 되지. 그다음에 일정을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짜라. 그래서 길게 잡아라. 제대로 된 티크고 이런 능력을 훈련, 그다음 의사소통 부활을 초과 상기하는 인력을 주세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 두 명씩 넣지 말고 두 명 필요해 그러면 네 명씩 넣어버려. 어차피 두 명 넣어도 이렇게 또 지연될 거야. 그럼 차라리 네 명을 넣어버려. 여기서 지연되면 또 돈 또 들어갈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넣는데 또 지연돼. 그럼 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두 명 필요해. 알았어, 네명 넣어. 이렇게. 이 정도 하려면 상당히 간땡이가 보여야겠죠? 그다음에 조기에 고품질 인원을 기반으로 전송 과정을 적용한다. 품질 관리를 기본 산출물 작성 기록. 이거 우리가 보통 소방서 불러서 많이 하는. 일단 산출물 됐고 코드부터. 최신의 개발 방법은 써라. 지속적인 통합, 매달 개발, TDD 이런 걸 해라. 저기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기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활용해라. 그 다음에 팀을 소규모로 쪼개라. 그 다음에 영어 우선 탈피 작업 분산 이해문제. 아시죠? 개발자 중에 똑똑한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는 계속 걔한테만 있는. 그럼 걔가 어느 날 잠수 타면 이렇게 끝장나요. 프로젝트 관리 프레임워크를 써라. 그 다음에 상태 추적 도구 연관 관계 조직화하는 것을 활용해라.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룹 간의 작업 방식이 다르다. 그게 프로젝트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모여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프로젝트를 해요. 그런데 이 팀, 저 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발자도 다 특성이 다 틀려요. 근데 팀은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한 팀이 잘하는 것이 표준이고 다른 팀도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팀은 다 다른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팀 기준으로 막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한다. 잘하는 팀을 못 따라가요, 다른 팀.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럼 잘하는 팀 혼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망하겠죠. 음. 훈련 시간과 학습 효과 기간에 대한 일정이 무관형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일정 플랜을 짰잖아요. 실제 개발자 멤버도 계산할 때, 그다음에 기간 계산할 때 가장 잘하는 개발자 기준으로 전부 짰어요.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투입할 때 인원을 소싱하다 보니까 우리는 고급 인력 기준으로 짰는데 들어온 인력은 전부 다 초급, 중급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산성이 어떨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럼 프로젝트 일정이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초중급들은 그때부터 집에 못 가겠죠? 일정 지키려면. 집에 못 가고서라도 품질이 확보되면 오케이. 품질이 확보될까요? 안 되겠죠? 또 테스트 단계에 가가지고 와자작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 게 되어서 다시 개발. 높은 이식. 아시겠지만, 코딩 단계 들어간 다음에 테스트 단계 들어갈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죠? 설계까지는 카피 페이스트에 MS에 놀러온 선물로 유사 프로젝트 산출물을 영어도 열성고 구해와가지고 리퍼지트에 넣어놨어요. 그럼 품질이 열성고 구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산출물에다가 MS가 준 선물이 리플레이스 온 그래서 고객 설명은 A사를 여기 B사야. 이 산출은 A사야. 그러면 리플레이스 올 A를 B로 하면 쫙 바뀌죠? 그래서 산출물이 갑자기 삐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위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산출물이 작성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설계 문제까지는 어연전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예외를 두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코딩 들어가면 설계문서 안 보고 코딩을 해요. 원래 설계문서 보고 코딩해야 되고, 그죠? 근데 설계문서를 안 보고 코딩하는 이유는 설계문서가 다 가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코딩하면 안 돼. 그리고 진짜 설계는 어디 있다? 내가 그동안 이해한 머릿속에 있어. 그래서 머릿속으로 코딩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렇게 코딩하고 나서 이거 검증하면 당연히 빠그라질 거 알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분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제가 이거 오늘 좀 여기서 기운이 많이 빠져갖고요. 번아웃 돼갖고요. 제가 어디가 허리가 안 좋은데 도져갖고요. 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자꾸 이런저런 사유로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절대 붙잡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갈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래서 프로젝트 중간에 항상 하차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PM들이 잘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한다는 큰일 나요.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굉장히 애먹었던 사례들이.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100% 걸러질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을 하면 일단은 인수인계 타임에 기본적으로 1개월 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계획서에 써져 있어요. 근데 최고로 해도 2주 이상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인건비가 2배가 되죠. 네. 그리고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인수인계하고 있어서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일정 딜레이가 이미 2주가 일어났잖아요. 길게는 한 달 일정 딜레이가 있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인수인계자들이 사람이 막 퍼포먼스를 바로 냈으냐?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럼 벌써 일정 딜레이가 이제 1개월이 아니면 2개월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산출을 막 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산출을 리플레이스 볼에 MS 선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MS 쿠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이게 무슨 산출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다가 사실 파악해보니 이거다. 그 다음에 산출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되겠죠? 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모두 일 잘한다는 것으로 일정 계획을 보통 수립해 프로젝트가. 근데 그것도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준 못해. 이래가지고 사업장 어떻게 또 줄이잖아. 그럼 발주자가 영리해야 돼. 사업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발주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서 그래서 조건, RFP 조건이라든지 계약 조건에 무엇을 심의해서 해야 돼. 그리고 지나치게 예산을 박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그 적정 규모,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최저가로 입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무슨 얘기냐면 발주처가 이런 거를 잘 고민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지르기로 와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하는 용도가 그러면 이만큼 예산 남잖아.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임의로 여기로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남은 예산은 보통 어떻게 써요? 하려고 했으나 못하는 프로젝트.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 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예산 없어요. 예산 남는다고 예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네,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던 담당자들은 엄청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자기들이 원래는 조금 더 뭔가를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버퍼를 둬가지고 뭐한 90% 선으로 해가지고 입찰자를 그때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0%가 아니라 되는 건 60% 50% 들어가지고 업체한테 이야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그런데다가 인력들을 그렇게 잡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삐걱거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최저가 입찰제가 가진 맹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 사업에서는 제가 볼때 최저가 입찰은 안 맞아요.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 입찰이에요. 그래서 특정 예가 대비 특정 이 제한가가 특정 범위 밑으로 내려가면 그 제한 잘라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발주처가 예산 산정을 정하고 그 업체가 저가로 질렀든지. 근데 저가로 질면 품질이 확보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내내 발주처가 있어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발생하기 쉬운 발주처 이슈. 그래서 내내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조도로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제안 설명회나 제안 평가 때 기술 검증은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제안 평가 위원들이 또 이게 이상한 분들이 오죠. 잘 모르시는 교수님 오고 뭐 이상한 분들이 와요. 저는 잠깐 이렇게 쉬시고 평가하러 오신 분이 조직 레벨 어디 높으신 분이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검증이 안 돼.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대충 기술 점수는 다 거기서 비슷비슷한데 가격 변수가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낮게 치를 내가 먹어보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두고두고 이제 괴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발표처에서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 제도를 바꿔야 돼. 잘못되는 전소통, 병목현상, 자욱한상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제는 에포트와 기간을 소요하는데 이것들이 사업자 쪽에서 일정을 짜가지고 오면은 절대로 반영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은 아까 목표가 뭐라고요? 품질이 목표예요? 아니면 매출 선이 목표예요? 사업자는 매출 선이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수 끝내고, 네, 엑시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하지만 발주처는 진정한 프로젝트 오너다. 그럼 프로젝트의 목표인 품질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사업자의 그 일정과 FT 계획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 일정과 FT 플랜은 전부 다 100% 최고급 인력을 투입했을 때 가능. 근데 그들이 실제 투입한 인력은 전부 다 초중급입니다. 그러면 50% 이상의 품질과 그다음에 기간 지연이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 PM복에서도 과거에 이제 포커스 모델 기반의 일반적인 그런 이 소프트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애자일 이런 사례를 계속 생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PM복 안에 담아놨어요. 원가 관리. 네, 승인된 예산 범위에서 프로젝트 알려져 있어. 원가 계획 상당 예산 결정, 자기 기준 집행, 그리고 원가 통제한다. 원가 관리 계획 수립, 원가 산정, 예산 책정, 그다음에 원가 통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맨 처음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다? 계획서. 그리고 예비 자원 분석 중에서 프로젝트 예비비와 경영자 예비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known, unknown. 알 수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구의 책임이다? 프로젝트 관리자의 책임 하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럼 이 프로젝트 평가 비용에 반영이 된다. 그런데 unknown. 누가 해도 몰랐고 그래서 프로젝트 몰랐어요. 자, 이런 거는 프로젝트의 책임을 보고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경영자 예비비로 잡아서 경영자 예비비에서 쓴다. 그래서 실제 원가 초과 여부에 대해서 얘를 썼다고 해서 초과했다고 평가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EV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Under Value Management 또는 Under Value Analysis 이런 거예요. 범위 일정 자원 측정치를 모두 결합해서 성과 및 진척률을 평가한다. 자, 원가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성과 진척률 평가가 그랬죠. 실제로는 프로젝트 원가 관리이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성과 관리 방법.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거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게 5개월이고 여기가 10개월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5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개월에 1억씩 쓴다고 쳐요. 그리고 이게는 이제 시간 1개월씩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계획가치, 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게, 프린터 완료 시점까지 실제 한 일, 그 다음에 한 일의 금액, 그리고 이 기간이 여기에 결합이 돼요. 그래서 1개월이 지나가면은 1억 원어치의 일을 하고 원가가 1억이 들어갔던 뜻이에요. 자, 5개월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5억 원어치 일을 했고 원가 5억이 투입됐겠죠? 그러면 보세요. 기간과 그 다음에 실제로 한 일과 그 다음에 들어간 비용이 전부 다 원래는 일치해야 돼요. 계획을 쓰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지금 요 곡선에서 이 프로젝트 상태를 보면 자, 요 시점이라고 쳐요. 현재 시점. 이때 보니까 earned value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한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actual cost, 실제 원가는 여기 위에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여기 맞아서 여기 다 겹쳐서 이게 됐으면 정상적으로 잘한 거죠. 근데 지금 요 프로젝트는 자, 한 일을 뭐예요? 1개월치만큼 지금 못했어요. 그러면 이 한 일을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 종료일 대비해서 1개월 일을 더 해야 되네? 맞죠? 그런 다음에 비용 쓴 거를 보니까 예상했던 비용보다 1억을 더 써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비용은 1억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봐요. 여기는 이 교수 대비 1억을 더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갔을 때 1억이 더 썼어요. 1개월이 더 추가됐어요. 그럼 이 곡선은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1억 플러스 알파의 돈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earned value analysis의 earned value는 이거예요. 한 일. 자, 한 일이 계획된 기간 대비 원가 투입한 거랑 일치하는 한 일. 그래서 기간도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 일도 실제 돈도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일정과 그다음에 진적과 그러니까 한 일이죠. 진적과 그다음에 원가 세 가지는 화폐 가치로 전부 한 개로 통합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EVA의 핵심. 그 세 가지는 계획할 때 했을 때는 이게 곡선 하나에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준수해서 세 개를 다 밑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입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이제 세 개가 돼버려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곡선이 하나처럼.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 EVA를 쓰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아, 일정은 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일정이 간 거죠. 근데 일정 대비 한 일은 조금 덜했어요. 여기는 원가마저도 추가했지만 거꾸로 이제 보통은 있어. 그런데 원가도 아직 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아직 더 들어가서 진짜 좀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데 개사기라는 거죠. 사기. 그거를 이 그래프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금액 편차가 얼마인지 바로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성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금방 봐요. 근데 이제 기존의 보고 방식은 일정 따로, 원가 따로, 그다음에 실제 한 진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보고가 되면 세 개를 결합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라고 보고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곡선은 뭐예요? 다 됐고요. 금액도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만 계속.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자, 금액 편차 지금 현재 1억. 그 다음에 초과해서 썼으니까 1억. 편차 얼마? 2억. 마이너스 빵꾸 2억 났는데요. 그러면 일정은 일정대로 정상 가고 있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EV의 방법. 그래서 계획가치, 플랜드 밸류. 이게 이제 최초의 그 일정과 진적과 원가가 통합되어 있었던 한 개의 곡선. 이게 이제 PB이고요. 그다음에 획득가치.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기서 이제 여기는 예비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원가가 아니잖아요. 포함하지 말아요. 실제 이 진척에 필요한 그 원가를 맞추는 거. 그다음에 획득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행한 작업, 실제 진척이죠. 네.
그다음에 실제 원가. 이건 쓴 돈만. 실제로 쓴 돈.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한 산식이 나옵니다. PV, EV, 액츄얼 컨셉트 요거는 이제 그냥 값이니까. 자, 이걸 보면 일단은 현황사의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편차, 코스트 베리언스, 스케줄 베리언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한 일에서 실제 쓴 돈과 그 다음에 PV를 빼버리면 돼요. 전부 다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 빼기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빼버리면은 편차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플러스면 좋고 마이너스는 나쁜 거구나. 금방 알겠죠? 네. 그다음에 베어리언스의 컴플리션이라고 하거나 완료 시점의 총 편차를 이제 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앞에서 보면 이 점점으로 나가게 되죠. 예, 자,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가 1분의 1이면은 그냥 1이 나와요. 계획한 밸류 1, 예, 실제로 쓴 밸류 1 한 1이죠. 그럼 1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초과해서 집행하거나 또는 모자라게 나타나면 이 편차가 이 EB를 이 한일을 대상으로 이거를 나누기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1보다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 1보다 적게 나올까요? 못했으니까 적게 나오겠죠. 네, 모수는 1인데 2에서 실제 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통률이 90%밖에 안 됐어. 그러면 1분에 뭐 0.9겠죠. 그러면 1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1보다 작은 그 지수가 나와요. 그럼 그 지수를 계속 앞으로의 여기에다 대고서 지수를 계속 여기다 해줘요. 물론 가중치도 넣어주죠. 왜냐면 지금 이게 한 대로 못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면 갈수록 가중치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걸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 미래에 얼만큼 더 돈이 들어갈지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네, BAC 빼기 EAC에서 이제 완료 시점 기준으로 총 편차가 얼마나 이제 이거는 이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버짓 대비 실제로 에스티메이션, 컴퓨테이션 이렇게 가지고 밸런스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네거티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상태 분석이 가능하고 이제 미래 시점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네, 그래서 CPI, SPI에서 이제 원가 집행 효율표 이제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죠. SPI 이렇게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일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일보다 작으면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일을 기준으로 나누게 할 거니까. 자, 일보다 크면 잘하고 있다. 일보다 작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실제 프로젝트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EAC, ETC, TCPI.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시장 예상 미래공과 요거를 구해서, 앞에서 보면, 여기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계산하는 게 이 뒤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때까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네, 이게 되게 세 가지 지금 케이스가 나와 있죠. 이제 5개월 차예요. 남은 5개월 차. 그때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이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예상된 대비 예산이죠. 여기서 실제 순서를 빼버리면 나오는 겁니다. 여론이 아주 도동하고 버리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지금 퍼포먼스가 90%밖에 안 돼. 그러면 남은 때까지 더 들어가야 할 돈은 이 편차만큼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완료 시점의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스탑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다시 합니다. 이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네, 이 비용을 구한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빼보면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에 대한 편차를. 그다음에 ETC는 이제 자녀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EAC를 구해야 가능해집니다. EAC가 이제 여기 그 세 가지 방법 갖고 왔다고. 네, 이제 TCPI 네, 뭐 지금 네, EV 빼고 AC 빼고 해서 네, 이거를 나누기를 합니다. 예상 완료 기준에 원가의 지표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푼다 안 푼다? 네. 계산 문제는 시험장에 가면 굉장히 긴장도가 세서 사람마다 잘 그래서 계산기를만 부르는데 이 손은 헛발을 버튼을 잡는 그래서 산수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시험장에 가보시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산 문제는 풀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상이. 근데 내가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는 답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 답을 빨리 찾아서 풀면은 그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풀어서 시간을 절약하면 나머지 문제 푸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강한 심장이라는 그걸 해야 돼. 근데 이거 보면 도박하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중간에 함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함정 때문에 갑자기 쉽게 풀릴 것 같은 게 갑자기 있거든. 그럼 그 순간에 시험장에서 멘붕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문제를 도저히 못 풀어. 그래서 완전히 그 교실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공부사항은 안전하게 가려면, 이 문제를 풀어서 합격해야 되겠니? 아니다. 이 문제는 풀지 말고, 계산 문제는 가급적 풀지 말고, 네. 정답이 없는 서술형으로 먼저 풀 수 있는 걸 다 풀고, 그러고도 꼭 이 문제로 승부 보고 싶어.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풀어봐. 자, 먼저 풀고 시간을 많이 확보할 거야. 하고, 예. 일단은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잘 풀고, 작은 시간에 이걸 푸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 문제를 앞에 풀었다고 실패하면, 나머지 문제에 엄청나게 붙어 있는 이제 뭐고 그렇다. 이거는 이제 예시 문제가 실제 폴트 관리 응용 과목에 예시 문제 사를 푸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는데, 따라가시면서도 아마 예,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아요. 실전 문제 나오고. 실제로 이제 잘 풀 수 있게 예를 들면 이 수식을 다 제공한다는 얘기가 그 이유는 긴장하는 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품질 관리.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일정 수립하는 거. 네, 그래서 이 CPM 또는 CCM. 네, 그 다음에 원가 관리에서 EV.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머릿속에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품질 관리로 넘어갑니다. 네. 프로젝트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동입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제품 요구사항을 포함한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충족돼요. 인도물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한다. 품질관리 계획들이 품질관리 품질 통제 이런 있고요. 여기 과거에는 퀄리티 어시어런스에서 품질 관리가 아니라 품질 보증이었어요. 그리고 품질 통제 이렇게 돼 있었고요. 품질 관리, 품질 통제 이렇게 바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제 이 품질 관리 이 계획 수립과 품질 보증, 품질 통제 요거를 합쳐서 상위에 QM 그래서 품질 매니지먼트, 품질 관리 이렇게 하는 게 과거에 standard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 PM보험 비판에서는 이걸 바꿨어요. 약간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적합성 비용과 부적합성 원가에서 품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사항이에요. 오늘 변리사 시험 문제도 나오는
감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직접 물어보는 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적합성 비용과 부적합성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회피 비용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실패 비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근데 적합성 비용은 예방 비용, 그다음에 평가 비용, 평가 비용은 테스트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예방 비용은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그 문서 작업, 장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부적합성 원가는 이제 적합하지 않아서 이제 생기는 거죠. 품질에. 그래서 내부 실패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고객한테 조달하기 전에 프로젝트에서 발견해서 제작업 분량을 내부에서 일단 발견했으니까 파급 효과는 외부로 미치지 않고 내부에서 수정하면 되고요. 그 외부 실패 효과는요, 이것도 못하고 외부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사용자가 이걸 쓰면서 발견한 실패.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워런티 기간 안에는 무상으로 다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다 도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고객이 우리를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사업 기회가 사라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실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자동차 리콜 사태 있죠. 예. 리콜 일어나면 해당 부품을 전부 다 분리돼서 공짜로 가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갈아주는 동안에 이 사람이 찬스를 못 써요. 그러면 차를 렌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품질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PDCA 여기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IPCC 대인데 이거는 이제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 이게 지금 프로젝트 수행 중이죠. 그다음에 품질병, 품질 보증, 품질 통제 이것들은 남아있네요. 혹시 품질 보증과 품질 통제는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십니까? 품질 보증. 네, 어시어런스잖아요. 자, 이미 내가 경험을 해서 알 수 있어. 그러면 보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면 맞죠? 그런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객이 나에게 서비스나 제품을 쓰게 만들고 싶어. 그럼 고객은 어떤 기준으로 나를 선택할까요? 자, 저는 ISO 9001 표준 인증을 받은 회사에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그런 표준 기반에서 만들었다고 선전합니다. 사장님은 인증이 없어요. 그냥 우리 제품이 최고요. 이렇게 두 개를 선전하고 있어요. 네. 사장님은 어느 회사도 사시겠어요? 인증받은 회사요. 자, 일단은 제품을 사보기 전에 뭐를 하고,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맞아요. 바로 이게 보증의 효과입니다. 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사거나 쓰지 않고도 그 제품의 품질이 미래에 어떨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바로 보증입니다. 그렇게 보증에 쓰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표준 인증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안할 때 사업자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자사의 본명 방법론. 그 방법론만 이름이 있죠. 예. 그래서 메이저 SI 3사의 S사의 방법론은 이노베이터예요. L사의 방법론은 무엇입니다. 둘 다 모르셨겠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수 그리고 다년간에 거친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프로세스화했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뭐를 붙였다고요? 도구, 스킬, 기법, 이런 것들을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해본 거를
그냥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체계화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 체계화의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구성원들에 대한 표준화, 그 다음에 단순화, 그리고 이렇게 된 것들을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한다. 그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이것들을 숙련도 있게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당연히 네, 뛰어나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방법론의 보충이 해당되고요. 대부분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그 회사의 보험론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는요. 단계별 산출물 표준뜻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을 다 사업자에 있어요. 당원. 그래서 이 계획서 자체 안에 통술 보증 서비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이런 품질 방법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실행했을 때의 결과물이 어떠한지를 저로서 이제 체킹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품질을 실제로 가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시정을 시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품질 통제. 그래서 품질 보조가 품질 통제에는 컨셉이 달라요. 자, 실제 품질 관리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도, 흐름도, 점검 조치, 파레토도, 디스플레이 관리도 한답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 외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파산 관리인 자, 파산 관리인 이름은 자입니다. 음. 그다음에 실제 통제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신화도, PPC, 연관관계도, 대통도, 우선수리 매트릭스, 네트워크, 매트릭스. 예, 이것도 지금 외우자. 그래서 매우 친 게 P였네. 고수도 매우 친 게 다 P였네. 이렇게 이제 암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인과관계도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결함이에요. 이 결함을 촉발한 원인 요인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시본 차트, 어글도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다음에 흐름도는 뭐예요? 업무 흐름 순서. 점검 기록지는 우리말로 체크리스트, 우리말로 점검 기록지구나. 영어로는 체크리스트. 파레토도는 뭐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 그림이 좀, 오케이. 원래 사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80%의 임팩트 선. 이거는 100개 중에 이게 20개예요.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변수 100개 중에 20개의 변수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의 80%를 잡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함이 100개라고 하면 100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20개를 구분을 한 다음에 그 20개를 빠르게 픽스를 해야 돼요. 그럼 80%가 사라지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20%를 또 8대2로 나눠서 20%에 해당되는 애들을 다시 또 필링한다. 이게 이제 그냥 품질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정규 공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는 애들, 얘들을 이제 찾아서 들여다보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한선, 하한선이죠. 이렇게 그어놓고 계속 측정을 하면서 이게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이렇게 초과하면은 요거를 살펴봅니다. 그다음에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요 X축과 Y축의 요인들을 가지고서 요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튀는 애 있죠. 이런 애를 이상치라고 생각하고 이 결함이겠죠. 그래서 이 결함을 발견하는 모습도 쓰고 이런 거예요. 하나도 PDBC 연관관계도 이것도 대통령 이거 대충 보면 내용 다 아시겠죠? 네. 친화도 흡수의 길이 모아놓는다. 그다음에 PDBC 이거는 이 경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가? 연관관계도 서로 간의 연관, 영향을 어떻게 주고하는지. 개통도 상위에서 하위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까 보면 WBS 그거랑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여기다가 1, 2, 3, 4, 5 가중치를 이렇게 주는 거. 이거는 뭐예요? 가중치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겠죠. 네트워크 도는 연관관계도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죠. 매트릭스 도는 지금 요거만 떼어와서 이제 여기 축과 똑같은 애를 여기다 놔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간의 상호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사 시험에서 올바르게 설명이 몇 개되고 있는 것들 나오면 그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기사 시험. 이렇게 해서 요거 냈으니까 언젠가는 얘를 낼 생각을 하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 이제 토익 관련해서 출제 통계 관리 도구 쓰시오. 그럼 명칭이 비었네.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것끼리 다 쓰기 어렵겠죠? 예, 프로젝트 자원관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자원을 견적하고 자원 확보, 팀 개발, 팀 관리, 자원 통계를 한다. 그리고요. 여기서 사실은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인적을 빼고 그냥 프로젝트 자원 관리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조직도라든지 그다음에 램 차트 서비스 판서블리티 어사인먼트 매트릭스예요. 체계 배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라시 차트라고 하는 것을 좀 써요. 그래서 라시 차트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코비드에서 IT 경영에 코비드에서 세 번째 각 프로세스별로 네 페이지를 활성했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 가면은 프로세스의 활동들과 그 활동을 누가 해야 되는지 역할을 정의한 표가 세 번째 페이지에 있다. 그 세 번째 페이지에서 라시로 그걸 정의했다라는 얘기죠. R은 수행 책임자, A는 승인권이다. 최종 책임은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행 A는 두 개 이상 정의되어 있으면 그러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시험인데 자꾸 이제 이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에서 책임을 배정한 표이다. 책임 배정이 잘못된 항목을 고르시오. 그러면 그 해당 라인에 해당 타스크 항목에 A가 두 개 있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여기 지금 다 A가 하나밖에 없어요. C는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I는 정보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팀워크 형성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성기, 폭풍기, 기본기, 소까지 2일차 전에 토크만의 집단 발달을 보여서 실습입니다. 그래서 뭐였나 프로젝트 촬영하기 위해서 도철팀을 이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외국에서 소식을 하고 그걸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하지 이러고 이제 외모에서 그러고 폭풍기 가면은 내가 할 일이 뭔데 이게 반대말은 뭐야? 이건 내 일 아닌데. 그래서 티격태격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야 우리 잘해보자 이거는 지키자 기본기. 그러고 나서 이제 성과가 막 나오는 거야. 잘하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성공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빠이빠이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나요. 그래서 자 성과기까지 걸리는 이 리드 타임이 길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하죠. 그럼 이거를 짧게 줄이는 방법을 써야 돼요. 맞죠? 네.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남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모아놓고 술을 먹인다거나 공식적인 방법은 프로젝트 착수 워크숍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가지고 프로젝트 전체의 정보 공유하고 역할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공유시키고 그리고 누가 뭐 하는지 서로 알게 되니까 그러고서 멘팅 세션을 만들어서 서로 막 이제 인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다음에 경연대회 같은 걸 해갖고 상도 주고 그리고 막 웃고 떠들면서 친해지면 다음에 술 퍼먹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때 항상 기대되는 게 있어요. PM과 고객사의 PM이 항상 뭘 주고 있고, 노란색이 담긴 액체를 주고 가요. 그러면서 이거 18년산인데 이러는 거죠. 그걸 받아먹으면 죽는 거예요. 받아먹으면. 그것만 먹으면 괜찮아요. 아무리 먹어도 그 다음날 말짱하게 게 그런데 맥주, 소주, 뭐 막걸리, 소주 그다음에 그걸 받아먹으면 죽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팀워크 향상 단계 약간 음, 기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표준화 이렇게 관련돼 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의미에 맞게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서로 모여서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게 동기부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중등인가요? 중등에서 그렇나요? 메슬로우 욕구 5단계 배우셨죠? 네, 그다음에 허츠버그의 이거 이래서 이성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는데, 예, 뭐 이성 요인은 이거 잘해줘도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안 해주면 불만을 느끼고, 네, 동기 요인은 따로 있다. 몇 그룹의 X와 X는 뭐냐? 네, 사람은 원래 나쁜 놈들이에요. 직원들은 다 나빠. 그러니까 캐처리로 두들겨서 일시켜야 되는 거. 캐치그룹. 그냥 Y조는 이론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처럼 열심히 일한다. 오체 Z 이론은 뭐예요? XY 이론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주인이고 니네들을 자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너 죽을 때까지 중심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진짜로 열심히. 네, 그런데 세 가지였고 이거는 이제 이런 디멘전들을 더 많이 이제 성취욕구, 근육욕구, 제기욕구.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욕구 이론과 과정 이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뭐 주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지는 모르겠으나 간접 시험 문제에서는 동기부여 이론 중에 과정 이론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동기 이론 중에 욕구 이론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죠. 그런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받으시면 좋다. 그다음에 갈등 해결 방법 이런 디멘전을 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관계의 중심 이거는 작업 내용의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 중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양보 수용하고 뭔가 타협하려고 하고 뭔가 이런 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한쪽이 힘이 세면은 강제 지시 이렇게 해서 관계는 무시하고 야, 나는 이거 할게 이렇게. 그런데 서로 이렇게 가장 좋은 결론은 뭐냐면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맡겨가는 이걸 윈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둘 다 서로 야 우리 다음에 보지 말자. 그래서 서로 협력을 안 해. 이게 철수 회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다음 중 어느 누구도 위임하지 못하는 갈등 해결 방법은 그래서 철수 회피는 노수 루즈니까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놓고서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위임하지 못하는 갈등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중간에 타입입니다. 이건 지금 윈노스, 윈윈, 노수 윈 있잖아요. 타입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하지 않는다. 네. 상당히 엉뚱하죠. 네, 감사 시험지 나왔다.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진행할게요.